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웹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투자자문팀 박소연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카슈앙스팀의 이정화 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 주제는 연말정산에 실패했다면 주목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하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께서는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과 직장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 직장 동료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연말정산을 아예 안 하면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안 하시면 오히려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제 신고를 안 하면은 최소한만 공제를 받고 되기 때문에 지금 내신 것보다 더 세금 더 내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요. 안 하시면 아무래도 인사부가 뭐라고 할 거니까 미리미리 꼭 내셔야 됩니다. 근데 연말정산이라는 부분이 되게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용어가 낯설기도 한데 왜 연말정산 하는지 이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소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한다. 이렇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근로소득 특징에서 오는 거예요. 세금은 어디다 내는 거냐면 저희가 월급을 다 받잖아요. 월급을 받더라도 여기서 비용을 뺀 그런 소득에서 빼야 되는데 월급 매달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매일 받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매달 받는데 매달 받을 때마다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원천 징수를 하고 이제 이거를 12달 동안 뺀 거를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 통쳐서 이제 정산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회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의 차이만큼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과정이겠네요. 맞습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원천 징수를 하는 건가요? 네, 회사에서는 원천 징수를 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요. 요거 이용 방법은 이제는 공제 대상 가족 수 같은 걸 다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내 급여 수준을 계산을 해서 하는 겁니다. 국세청에 가시면 일단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공제 대상 가족 수를 계산할 때는 실제 공제 대상 가족 수 플러스 내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더해 주는 겁니다. 예를 보시면은 월 급여액이 250만 원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본인 포함해서 총 4명이고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제 대상 가족 수가 4명 더하기 2해서 6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에 보시면은 그 250만 원 급여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대상 가족 수까지 감안을 해서 6만 4천 원을 지방세 포함입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7,040원을 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덜 떼고요. 적을수록 더 많이 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회사 인사 시스템에 이렇게 등록하는 부양가족 정보가 이렇게 원천 징수하는데 활용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올해도 연말정산 하셨고, 그러면 그 부양가족 수를 다 등록하셨잖아요. 그게 다 인사정보 시스템에 남아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올해는 그 원천 징수할 때 그 기준으로 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까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 특별세액공제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연말정산의 구조랑 더불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막연히 연말정산 시킨 대로 하면은 어디서 절약을 해야 될지 저는 이게 뭔지 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요거를 한번 흐름도만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1년 동안 다 받는 급여를 총급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총급여라고 하는데 우리가 월급 받는다고 해서 받은 돈에 다 세금을 매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비용들 다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개개인별 다 그 비용을 알겠어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통으로 그냥 근로소득 공제라는 부분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부분이 하나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 개개인의 특별한 상황을 맞춰서 인적공제, 연금특별보험료 공제, 뭐 그 밖에 소득공제 이런 부분들을 다 해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조세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저희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 더 많이 내는 거고요. 월급이 적은 사람이 더 적게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인적공제 부분이 있는데 인적공제는 이제는 아무리 부양가족이 많으면은 네.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렇죠. 저는 애가 하나 있는데 많이 먹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네. 보면은 돈이 많이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 배려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득공제는 내가 받은 금액에서 비용을 빼준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돼서 내가 얼마가 내야 되는지 세금이 계산이 됐죠. 네. 세금이 계산이 된 다음에 또 국가가 그렇게 매정하지 않죠. 또 특별한 사정을 봐줘서 이 나온 계산된 세금에서 특별하게 공제해 주는 부분들이 이제 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내가 기존에 회사에서 원천징수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랑 비교를 해서 돈을 받든지 아니면 더 내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서 공제를 해서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진과세 구조에서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항목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먼저 소득공제에서 꼭 챙겨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득공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적공제거든요. 인적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씩 해줍니다. 되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 아까 뭐 배우자, 막 부모님들 막 누가 모시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특별한 요건이 부과가 된다고 하면 뭐 장애인, 경로우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추가적인 더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꼭 하나 꼭 챙겨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소득기준 부분이에요. 저기 인적공제를 받을 때 나이와 소득을 보는데 나이는 못 속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소득 부분, 이제 속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죠. 뭐 해외, 국내 할 것 없이. 그쵸. 네, 동학개미도 들어보셨는데 서학개미도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이때 서학개미를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차익을 출연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 공제만 있어. 250만 원 공제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양도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 작년 테슬라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1월에 사셨다가 11월에 파셨어요. 네. 네, 이익은 나셨겠지만 많이 저한테 나셨을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네. 그냥 가만히 계시다. 그러면 양도소득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부모님 중에서 현명하게 테슬라 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좀 잘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양도소득 이번에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왔던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쭤보셨어요. 근데 국민연금만 받는다고 했을 때는 약 516만 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요거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국민연금 더 받으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셔갖고 이게 100만 원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네. 요즘 연말정산할 때 그 인적공제 정말 중요해서 서로 부모님 모셔가기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 여부부터도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몰래 가져갔다가 네. 덤탱이 쓸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놓쳤던 거 하나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바로 장애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과 좀 다르고요. 이거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의료기관에 가셔서 그냥 장애인 증명서만 받으시면 돼요. 이건 실제로 저의 사례인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뇌졸중일 때문에 왼쪽 좀 불편하세요. 네. 근데 저는 뭐 장애 등급 이런 걸 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계속 중증 환자에 해당에 대해서 치료를 요구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증명서만 제출했고요. 이에 따라서 장애인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최근에 흔하다는 표현 좀 죄송하고요. 그 암 수술 많이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주변에 정말 많으세요. 근데 네. 모든 암 환자가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장애인으로 치료가 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이제 장애인 증명 받으실 때는 나이 조건도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 저도 정말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인데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으시면 한번 챙겨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또 어디서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집 구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뭐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해요. 뭐 네. 집 금액 가격도 있고 여러 네. 부분 챙기셔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챙기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여야 되고요. 만약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근로자가 세대원이면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받으실 때 반드시 실제로 거주하셔야 된다는 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유주택수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업용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아, 네. 네?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 돼요.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 되고. 이 부분을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공제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명의가 되고요. 차입금의 요건도 있는데 차입금은 주택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주택 초당 차입금은 채무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야 된다는 점. 그래서 요거는 되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조건들이 좀 까다로우니까 이런 점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뭐 취득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세세하게 신경 써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외에 또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있을까요? 이제 그 밖에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부분이 있고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이 있는데요. 개인연금저축은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택마련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이 납부한 불입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데 급여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는 기본 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을 보지 않아요. 그 소득만 보고 그다음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신용카드를 그렇다고 이제 공제를 무한대로 해주면은 엄청나게 해주겠죠. 네. 좀 많이 쓰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 신용카드를. 때문에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 또는 33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해서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공제 한도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제 한도가 보시면 알겠지만 총 급여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근데 조금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가에서는 조금 더 일정한 조건에 대해서는 더 돈을 주려고 하는데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따로 있고요. 또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서 전통시장에 사용한 부분 따로 있고 또 우리 에너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중교통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 한도가 또다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배우자는 이제 맞벌이거든요. 맞벌이고 급여 수준이 좀 비슷해가지고 저희는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제 카드로 다 결제를 하고 있어요. 몰아서. 같이 저희 하나의 공동체니까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는 저는 이제 공제 한도를 최대한 높이고 급여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단점? 카드는 사용하고 돈은 안 주는 저한테 제돈만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뭐 조금 어떻게 해야지 절차를 좀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많이 사용했으면 그다음에 뭐 체크카드를 한다든지 그렇죠. 한도가 초과됐으면 이제 상대편을 바꾸든지 뭐 그런 부분을 전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걸 위해서 그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사전에 제공을 해주고 매년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은 신용카드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중간 점검은 9월 이렇게 잘 기억해뒀다가 저도 올해에는 한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을 해봐야겠어요. 소득공제 항목에서 근로자들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그럼 소득공제 과정을 쭉 거친 다음에 우선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일단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거 보시면 이제 총 급여부터 근로소득공제 받고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쭈루룩 한 다음에 과세표준이 나온 다음에 기본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액이 딱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세액공제 부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니까 고소득자 분들한테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맞습니다. 세금이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겠네요. 그럼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소득공제에 이어서 세액공제 항목들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네. 우선 의료비에서는 꼭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제 의료비가 가장 큰 특징이 소득도 안 보고 나이도 안 봅니다. 아까 기본 공제를 볼 때 소득 요건도 있고 나이 요건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소득도 안 보고 나이 조건도 안 보는 거죠. 네. 아픈 게 좀 서럽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걸 좀 배려를 해주고, 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의료비는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국가에서는 3% 정도 아파도 된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맞벌이 배우자 부분에서 좀 팁을 드릴 텐데, 네. 이제 이게 소득 요건이 없다는 걸 잘 생각을 못 하세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제 소득이 있으면 다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에 있어서는 소득도 안 보고 나이도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는 100% 제가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다 제 명의 카드로 사용하거든요. 같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병원 가도 제 걸로 쓰고, 그럼 당연히 저도 의료비 공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쵸,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사용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지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 카드로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지출한 거에 대해서 그 공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병원비, 그러니까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사람한테 몰아서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누가 유리하냐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인데 네.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을 때는 만약 급여 차이가 되게 그 두 부부 중에 이제 많이 난다라고 많이 했을 나고, 때, 크면, 네. 그럴 경우에는 최저 사용금액 조건을 최대한 낮춰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진짜로 아프면 안 좋지만 아프면 안 좋기도 하지만 네. 의료비가 3% 넘는 게 쉽진 않아요. 사실 안 넘고 안 아픈 게 맞습니다. 좋기는 하는데, 네.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네. 뭐 예상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아플 수 네, 있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네. 3%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급여 수준이 낮은 분한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한번 2년, 3년 정도 조금 어떻게 우리가 연말정산 했는지를 검토해 보시면은 네. 방법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맞벌이인데요. 이제 신용카드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의료비 공제를 각자 받을 수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네. 꼭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네. 제가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네.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나름의 전략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네. 그럼 이제 기부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기부금은 이제 저희가 기부금은 이제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부금은 이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가 이제 기부공제 대상자 중에 뭐 배우자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아니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제한을 안 보기 때문에 저희 기부공제 대상이 되는 분들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죠. 저희 그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이 네.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 다 공제를 받으실 수 받으실 있어요. 수 있는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기부금은 이제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어요. 저희가 공제해준 한도가 있는데 아까는 다 무슨 거의 기본이었냐면 총 급여의 25%. 네, 다 총급여가 신용, 그렇죠. 기준이었죠. 의료비도 네. 총급여의 3%. 네, 네, 맞죠? 네. 근데 요거는 근로소득금액의 10%예요. 근로소득금액. 예, 그럼 네.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하면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다음의 금액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돈 다 벌어서 너는 먹고 자고 쓰는데도 안 쓰고 전액을 다 기부하면 어떻게 하겠니? 라는 기본에 의해서 근로소득 금액의 네.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10%라고 하고 나 한도 왜 안 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근로소득 금액의 10% 한도가 있는데 그래도 기부금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하시면 좋죠. 사회를 밝게 해주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 한도를 초과했다라고 하더라도 10년간은 다시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나. 네, 이건 제 사례거든요. 저도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다가 네. 보니까 제가 했던 기부금보다 더 많이 나왔던 거예요. 제출한. 네, 네, 그래서 네.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게 제가 작년에 아. 저 말고 네.
저 부모님께서 아, 기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도가 초과가 됐던 게 2월에 공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부장님의 실제 경험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네. 그런데 부장님, 저도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니까 대부분 소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소비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소비를 많이 안 했나 봐요. 네, 이번에는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네. 참 소비를 많이 하셔야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소비만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네, 부양가족을 네. 계속 늘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일하게 돈도 모으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잘 아시는 이제 연금저축과 IRP 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라는 것은 이제 향후 이제 노후를 대비해서 있는 제도인데 일단은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서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이제 납부가 가능한 그 계좌고요. 그다음에 최소 납입 기간이 5년인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최소로 연금 개시할 때는 55세까지 55세부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도에 해지한다고 하면은 과세율이 훨씬 더 높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연금을 받으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저희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냐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넘어갔던 부분인데 개인연금저축과 이제 연금저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먼저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은 여기 전혀 해당이 없는데 이 상품은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아, 네. 이거는 소득공제 해주고요. 네. 소득공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급여속이 높은 사람들 되게 유리한 거죠. 네. 거기에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까지 돼요. 아, 연금, 원래 소득세라는 게 있는데, 그쵸. 아, 비과세까지. 둘 다 해준 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건 유일하게 소득공제 네.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개인연금저축 가지고 이제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끝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생긴 게 이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해서 이제는 상품이 이제 01년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는 연금저축을 하면 소득공제를 해주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소득공제는 고소득자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었죠. 네. 근데 이게 2013년도부터 그 법이 바뀌면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세제 혜택이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나중에 비과세 받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가입할 수 있는 게 연금저축이에요. 연금저축이랑 그 IRP, 퇴직연금계좌 두 개를 다 만드셔야 되거든요. 두 개를 다 만드시면은 그 연금저축에서는 400만 원까지, 그다음에 퇴직연금에서는 300만 원까지 해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급여에 따라 좀 달라요. 1억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연금저축에서는 300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엔 400만 원에서 맥시멈 700만 원까지 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좀 혜택이 있는 게 50세 이상이고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시적인 것 때문에 좀 활용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안 쓰셔도 되고 모아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세제 혜택, 세액공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세액공제 연금 상품이 직장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유일하게 소비가 아닌 저축을 하면서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실속 있는 방법이네요. 네. 이제 연말정산의 대장정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팁들을 뒤늦게 들으셔서 놓친 분들이 이렇게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뭔가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게 경정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렇게 야박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잘못 신고했다, 아니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과세 기간부터 이제 5년 이내까지 저희가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부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랑 저희 아버님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소급해서 받으려고 경정청구를 한번 해봤는데 국세청 사이트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경정청구 신고를 하면은 내가 원했던, 내가 잘못했던 과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2019년,
18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다. 인적공제에서 내가 추가 공제를 안 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은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해줄게 안 해줄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안에 집으로 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우편이 와서 본인께서 신청하신 요거 건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돼 있어서 저는 ARS로 이제 전화 걸으니까 바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즘에 국세청 홈페이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면은 쉬우니까 오늘 만약 놓치신 거 있으시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뭔가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시도는 해볼만 하네요. 네. 그리고 부장님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제 옆에 있는 동료 직원분이 이번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연말정산을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 소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가산세가 부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혹시 연말정산 과다 청구가 과다 공제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가산세를 내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무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셔서 뭐 세무서 가셔가지고 제가 몰랐다 뭐 이렇게 해도 그거는 전혀 예외 사항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올려놨는데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가족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양가족에서 소득금액 기준 초과되는 부분이 있고 이건 제가 앞에서도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중복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도 다, 예. 형제 자매끼리 예. 이렇게 예. 네네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중복공제 했었던 경우는 다 잡아냅니다. 그럼 중복공제 했을 때도 그러면 누가 받느냐? 네. 둘 다 가산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요. 만약에 뭐 전년도에 내가 먼저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이 받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처음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네. 처음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둘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 되게 인간적이죠.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해서 기본공제 해줍니다. 그런 기준들이 예. 있나 봐요. 네. 대신 가산세를 더 받겠지만 예. 그렇게 이런 공제가 있으니까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사례가 이제 연금저축 등의 과다공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연금저축이랑 연금저축이랑 개인연금저축은 지금은 가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상품. 네. 네네네. 근데 착각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소득공제에다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사람은 세액공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죠.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랑은 다른 다르니까.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의로 연금저축 납입한 거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 그걸 넣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고, 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을 제가 잘 유지하다가 이번 해지를 했어. 근데 그걸 넣는 거죠. 근데 해지한 과세 기간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고, 일단 의료비 부분, 의료비 과다 공제가 있는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실손보험 많이 가입하셨잖아요. 그죠, 많이 가입하죠. 네. 이번에 이제 보험료 연말정산 하실 때 보셨으면 실손 부분이 다 계산이 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실손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구조, 주요 항목부터 경정청구랑 과다공제까지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연말정산 외에도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대강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많으면 지금보다 건보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정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장 가입자 위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료 계산해 보셨어요? 안 하시죠? 네. 저희는 그냥 내라는 대로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근데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그냥 보수 월액 보험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월급 받으면은 거기서 알아서 6.86 하는데 반은 제가 내고 반은 회사에서 내주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직장 가입자 중에서도 보수 말고도 소득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더 보험료를 내라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건데요. 보수의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이 부분에 보험료를 내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퍼센트지로 보면 한 1.1%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근데 제가 이걸 또 왜 말씀드리냐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소득을 잘 관리하셨을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되게 시장이 좋았잖아요. 좋았죠. 네. 많이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인지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수익이 잘 나가지고 3,400만 원을 초과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실 네. 수 있어요. 요즘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냥 금융소득 종합과세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직장인 분들도 이렇게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 체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이랑 11월 달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4월 달 되면은 건강보험료 어떻게 되시는지 기억하세요? 안 보시죠, 잘? 그냥 뭐 자세한 항목을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네. 네. 제가 항상 급여 명세평 항상 열심히 보는데 네네네. 보통 4월 달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요. 그런 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월급 좀 적게 나왔잖아요. 그런 달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2020년도에 저희 열심히 건강보험료 냈잖아요. 근데 그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된 거는 2019년도의 소득인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는 계산할 때 언제 소득을 기준으로 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2020년 소득을 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소득을 다시 연말정산에 쓰면 소득이 보고가 됐을 거고,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월급이 올랐다. 좋은 거죠. 네, 좋기도 하지만 건강보험 더 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건강보험 더 내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월급이 좀 줄었다. 그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지 않고 급여가 난 똑같았는데 올랐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료 유지 올라갔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1월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소득 월액 보험료 대상자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이제 11월 달에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작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제 5월 달에 있고 재산세 신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사업소득 신고 다 계산한 다음에 10월 달에 국세청 자료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증하고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소득이 되게 높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소득에 속하거든요. 배당소득이 되게 많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11월 달에 건강보험료부터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저희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피부용자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피부용자 체크리스트는 좀 이게 되게 복잡해지고 요건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소득 요건이랑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다 보는 거고 이게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들어가시면은 피부양자 체크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아니요만 따라가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은 3,400만 원 요거 보시고 소득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냥 재산 요건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히 좀 잘 챙기셔가지고 저희 부모님들 피부양자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건강보험료 관련돼서 저도 막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건강보험료 아끼는 절세 전략 제일 좋은 게 뭐냐 아세요? 궁금합니다. 네. 회사에 오래 다니시는 거더라고요. 아니면 재취업을 하든지. 재취업. 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열심히 오래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제도로 인해서 직장 가입자지만 이제 직장 소득 외에 급여 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한번 좀 챙겨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부모님께서 피부양자시면 부모님의 소득 관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말정산에 실패했다면 주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부장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저도 이제 17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연말정산 많이 했잖아요. 과정을 딱 보면은 계속 세금은 부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이제 건강보험료 부담도 높아지는 것 같고 분명히 이제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에 절차 전략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연금 관련돼서는 세금이 계속 더 우리들한테 유리하게 해주고 있다. 많은 혜택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그 절세 전략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금 활용하시는 방법 꼭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소득자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다음 세미나는 2주 뒤에 새로운 고지대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있을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